저 할머니 생선 좌판에서 쥐가 나왔다. 장터 한복판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생선을 고르던 손님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고 사람들의 시선은 늙은 생선 장수의 좌판 아래로 쏠렸지요. 방금 전까지 싱싱하다며 팔리던 생선들 사이에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장터 바닥을 가로질러 달아나고 만 것입니다. 누군가는 썩은 생선을 판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평생 생선 장사로 먹고 산 노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그 가운데 노모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생선 장사와 나물 장사로 5남매를 키운 여인.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만은 듣게 하지 않으려고 한평생 강한 척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지요. 평생 지켜온 장사의 믿음이 쥐 한 마리와 사람들의 의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구석에서 작은 좌판을 펴고 있던 젊은 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을 꼭 쥔 채 사람들 앞에서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범인을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쥐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지려던 노모의 장터. 그 장터가 젊은 처녀의 증언 하나로 빛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어느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생선과 나무를 팔아 5남매를 키운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억센 할머니라 불렀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억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모의 남편은 장터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노모는 그 곁에 앉아 나무를 팔며 살림을 보탰지요. 두 사람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새벽이면 나루에 나가 생선을 받아오고 해가 지면 산길을 올라 나무를 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루에서 돌아오다 찬비를 맞고 병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앓던 끝에 그는 아내의 손을 한 번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그때 노모에게는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작은딸, 그리고 겨우 3살 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다 키우겠어? 아비 없이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나 있겠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노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겁을 먹을까봐,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볼까봐, 무엇보다 정말로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부터 노모는 남편이 앉던 장터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새벽에는 나루에 가 생선을 받아오고 낮에는 장터에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장이 끝나면 산길을 올라 나무를 캤고 밤에는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줄기를 다듬었지요. 소매에는 늘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린 막내 아들이 어느 날 그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피나요? 노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내 피가 아니다. 생선 피다 어미 손은 돌보다 질기니 걱정 마라. 그렇게 그녀는 5남매를 키웠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장터에서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값을 후려치는 사람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얕보는 말이 들려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해진 옷을 꿰매고 잠든 아이들 발끝에 낡은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 세월이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큰아들은 장가를 가 읍내에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 집안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 농사를 지었지요.
큰딸과 작은딸도 각각 시집을 갔습니다. 노모는 자식들이 떠날 때마다 쌀 조금, 배 몇 필, 모아둔 돈 몇 푼이라도 쥐어 보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내주고도 늘 이렇게 말했지요. 어미한테는 아직 장터 자리가 있다. 걱정 말고 살아라. 끝까지 곁에 남은 것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와 나루에 갔고 장터에서는 생선 상자를 날랐지요. 노모는 그런 막내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아이도 장가를 가야 하는데, 하지만 중매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착하지만 그 어머니가 너무 억세다는 말. 그 말이 뒤에서 돌았습니다. 노모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가 장터를 지나가면 생선 손질하던 칼끝이 잠시 멈추곤 했지요. 그해 초가을이었습니다. 나루에서 올라온 생선이 유난히 좋은 날, 노모가 좌판을 펴자마자 단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생선이 좋다며 값을 치렀고 나물 한 묶음까지 함께 사갔지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장터에 들어온 생선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좌판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앞에서 값을 묻다가도 노모 쪽 생선을 보고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 여인은 노모의 자리가 탐났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놓인 그 자리. 장사꾼이라면 누구나 욕심낼 만한 자리였습니다. 며칠 뒤 새벽, 노모가 장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늘 앉던 자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생선 상자를 내려놓다 말고 얼굴을 찌푸렸지요. 노모가 다가가 보니 좌판을 펼 자리 한복판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당장 범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봤다는 사람이 없으면 말뿐이다. 그녀는 물을 길어와 자리를 닦았습니다. 그날은 생선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나물도 팔지 못했지요.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모의 생선 좌판 아래에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쥐는 사람들 발치 사이를 헤집고 장터 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생선을 고르던 손님들이 놀라 뒤로 물러나자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지요. 기다렸다는 듯 옆자리 생선 장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생선이 얼마나 상했으면 쥐가 꼬이겠소? 노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생선은 바로 그날 새벽에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질도 깨끗이 마쳤고 오래된 것을 섞은 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이미 의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노모가 조용히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서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장터 구석에서 젊은 처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나무를 팔던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사람들 앞에 서자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처녀는 조금 전 옆자리 생선 장수가 노모의 좌판 밑으로 작은 바구니를 밀어넣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러나 처녀의 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떡장수 노인도 그 여인이 노모의 자리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던 아주머니도 거들었지요. 품에 뭔가를 감추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번에는
옆자리 생선 장수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여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옆자리 생선 장수는 좌판을 접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늦게나마 노모의 생선은 팔렸고 사람들은 미안한 얼굴로 돌아섰지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처녀는 겁이 없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노모는 그 점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모는 그 처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일을 잘했습니다. 손님이 값을 깎으려 들면 웃으며 넘기다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에서는 단단히 버텼지요. 노모는 그런 처녀를 보며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뒤 노모는 막내 아들에게 처녀의 좌판을 가리켰습니다. 저 처녀 좌판이 기울었구나. 가서 손 좀 봐줘라. 막내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는 말없이 처녀 쪽으로 걸어갔지요. 처녀는 그가 왜 왔는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얼굴이 붉어진 채 좌판 다리를 살폈습니다. 처녀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노모가 툭 던졌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리 하나가 짧구나. 장터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 뒤로 노모는 이런저런 핑계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바구니를 옮기라 했고, 때로는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라 했지요. 처녀도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모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처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와 아드님을 엮으시는 겁니까? 노모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다. 좋은 사람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게 더 흉이지. 처녀는 가진 것도 없고 살림도 넉넉하지 않다며 망설였습니다. 노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보는 것이 살림보다 낫다고요. 성격이 곱지만은 못하다는 말에도 노모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장터에서 먹고 살려면 순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실을 노모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뒤로 막내 아들과 처녀는 장터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막내 아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도 처녀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어느새 곁에 와 있었지요. 노모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처녀가 들어오면 집이 좀 덜 조용하겠구나. 얼마 뒤 그 처녀는 막내 아들과 혼인했습니다. 혼례는 크지 않았습니다. 노모의 집 마당에 작은 상을 차리고 가까운 이웃 몇이 와서 축하해 주었지요. 하지만 노모의 마음 한쪽에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침 일찍 왔다가 장사 때문에 금세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 집안에 일이 있다며 쌀 조금만 보내왔지요. 큰딸은 아이가 아프다며 오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시댁 일이 있다며 해질 무렵에야 잠시 얼굴을 비췄습니다. 노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사는 게 다 바쁜 법이지. 혼례야 치르면 그만이다. 하지만 젊은 며느리는 보았습니다. 노모가 혼례상 한쪽의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는 것을, 자식들이 놓고 간 작은 보자기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손으로 쓸어보는 모습을요.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강한 시어머니에게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는 집안일과 장터 일을
금세 익혔습니다. 노모가 생선 손질하는 법을 한번 보여주면 다음 날에는 거의 똑같이 해냈지요. 나무를 묶을 때는 줄기 길이를 맞췄고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생선도 금세 기억했습니다. 노모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입으로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막내 아들에게 툭 던질 뿐이었지요. 이 처가 손이 야무지다. 말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나 노모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어렸습니다. 며느리가 곁에 앉은 뒤로 장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노모가 생선을 손질하면 며느리는 물을 갈았습니다. 손님을 받는 동안에는 나무를 싸주었지요. 손님들은 며느리 잘 들였다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노모는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잘할수록 노모의 가슴 한쪽은 오히려 쓸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빠른 손을 보면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지요. 남편을 보내고 울 틈 없이 장터에 나가던 날, 밤새 나무를 다듬던 날, 아이들 발끝에 해진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새벽 장터로 나서던 날들. 그 날들이 문득문득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식들은 모두 컸습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았고 제 식구를 꾸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노모는 고마웠지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 자식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해 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노모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장사가 바빴고 둘째 아들은 아내의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두 딸에게도 저마다 살림과 시댁 사정이 있었지요. 노모도 그 사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게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쌓이고 쌓여 노모의 마음 안에 조용한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조금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문 밖에 발소리만 나도 고개를 들었지요. 며느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노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다. 그 한마디로 끝내려 했지요. 며칠 뒤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장터에서 작은 생선 몇 마리를 따로 챙겼습니다. 나물도 평소보다 곱게 다듬었지요. 제사상을 크게 차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은 자식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내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버님 제사날이니 어머님 얼굴을 한번 뵈러 와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늦었습니다. 큰아들은 장날이 겹친다고 했고, 둘째 아들은 아내 집안에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아이가 열이 난다 했으며, 작은 딸은 시댁 제사가 겹친다고 전해왔지요. 며느리는 그 말을 노모에게 그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그날 아침부터 괜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먼지도 없는 마당을 쓸고 또 쓸며 문 밖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지요. 막내 아들은 어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으면 어떠냐? 오기만 하면 되지. 그 말이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고 저녁빛이 마당 끝에 내려앉을 때까지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노모는 담담한 얼굴로 절을 올렸습니다.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곁을 지켰지요. 노모는 끝내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그렇다고 산 사람 먹고 사는 일이 먼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을 뜨러 나왔다가 안방 문틈으로 노모를 보았습니다. 노모는 꺼진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남편의 옷 조각이 들려 있었지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앉아 있을 뿐. 며느리에게는 그 모습이 울음보다 더 아프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노모는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장터에 앉아도 손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했지요. 며느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자식들에게 사람을 보내 알렸지만 돌아온 말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음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노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며느리는 조용히 옷을 챙겼습니다. 곁에 있던 막내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가려 하오? 며느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단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큰형님 댁부터 찾아뵙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밤길이 위험하다며 자신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이 가시면 또 미루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야 합니다. 그 말에 막내 아들은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겉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뒤 가장 가까운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은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선 며느리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지요. 며느리는 예를 갖춰 인사한 뒤 곧장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가셔야 합니다. 큰아들은 장사를 핑계 댔습니다.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사는 내일도 열립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큰아드님 얼굴을 기다리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큰아들이 왔나 고개를 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더는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지요. 그 말은 큰아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장터 일을 막내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둘째 아들과 두 딸에게도 차례로 소식을 보냈지요.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갔고 먼 곳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걸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모가 기다린 것은 쌀도 돈도 아니라 자식들의 발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내 집안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정을 알았기에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전했습니다. 어머님도 평생 자식들 사정만 먼저 살피느라 자신의 외로움은 말하지 못하셨다고요. 두 딸에게도 같은 뜻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늘 괜찮다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셨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으셨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손 한번 잡아드리러 오십시오. 그 말은 자식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며칠 뒤 해가 기울 무렵 노모의 집 마당에 하나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왔습니다. 그 뒤로 둘째 아들이 들어왔고 두 딸도 급히 마당에 섰지요. 노모는 방 안에 누워 있다가 문밖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곁에서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들이 오셨습니다. 따님들도 오셨습니다. 노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노모 품 안에서 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보채던 아이들. 비 오는 날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던 아이들. 아비 없이 자란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노모가 이를 악물고 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모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뭐 하러 다들 왔느냐? 사는 게 바쁜 것들이. 그 말에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서야 보았습니다. 손이 얼마나 갈라졌는지, 손마디가 얼마나 굵어졌는지, 손목이 얼마나 야위었는지를요. 어릴 때는 산처럼 커 보이던 손. 그 손이 이제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직도 강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울음을 삼켰지요. 막내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알면서도 늘 다음으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노모는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것이 목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지요. 노모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너희가 굶지 않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됐다.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이제부터 오면 된다. 어미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여기 있었으니. 그 말에 자식들은 더 깊이 흐느꼈습니다. 방 한쪽에 서 있던 며느리에게 노모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며느리가 곁으로 다가오자 노모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모는 한참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끝까지 괜찮은 척만 했을 게다. 그 순간 노모에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장터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여인. 남편을 묻고도 자식들 앞에서는 눈물을 삼켰던 어머니. 그 노모가 이제 자식들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붙잡은 채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모의 방에는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장날마다 들르겠다 했고 둘째 아들은 쌀과 땔감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두 딸도 더는 미루지 않겠다 약속했지요. 노모는 다 듣고도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한다. 와서 생선 상자나 들어보고 그런 소리 해라. 그 말에 방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울음 끝에 나온 웃음이라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노모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장터에 다시 나간 날 노모는 예전처럼 좌판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생선을 싸 주었고 막내 아들은 뒤에서 상자를 날랐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틈날 때마다 장터에 들렀고 두 딸도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지요. 노모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듣고 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럽다. 늙으니 귀 떨어지겠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그 말 끝에 외로움이 아니라 웃음이 묻어 있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장이 끝난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좌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노모는
빈 생선 상자에 앉아 해가 지는 장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자리는 노모가 혼자 버티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곁에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노모가 문득 물었습니다. 너 처음 장터에서 나서던 날 무서웠지?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랬느냐? 며느리는 나물 묶음을 가지런히 놓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혼자서 계셨으니까요.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갈라진 늙은 손과 이를 베어가며 조금씩 거칠어진 젊은 손. 두 손이 함께 놓였습니다. 노모는 그 손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다. 며느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십니다. 그 한마디가 노모의 긴 세월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후로 노모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장날이면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왔고, 명절이면 손주들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나무를 묻히고 노모는 옆에서 간을 보며 잔소리를 했지요. 노모는 여전히 말이 억셌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 말했습니다. 그 노모는 생선과 나물로 5 자식을 키워낸 강한 어머니였다고. 그리고 그 강한 어머니의 마음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가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고요. 그날 이후 평생 괜찮은 척만 하던 어머니의 얼굴에도 비로소 편안한 웃음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